안녕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 우종석 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아주경제가 주최하는 제13회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에 참석해 주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님, 오유경 시작처장님, 박민수 복지부 차관님,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님 등 국회와 정부 관계자, 업계 전문가 등 내외 기입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출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까지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엄중한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 시기 어두웠던 긴 터널을 지나 희망의 빛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5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했고 우리 정부도 엔데믹 진입을 공식 선언하면서 완연해진 봄과 함께 일상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엔데믹 시대에 맞춰 우리는 다시 미래를 향해 달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바이오 헬스 산업이 함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엔데믹 시대 글로벌 바이오 헬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약 바이오 강국 달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역시 우수한 인력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약 개발과 전략적 투자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점차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의료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질 높고 효율적인 서비스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의지에 발맞춰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해당 분야 사업 확대도 주목됩니다.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글로벌 메가펀드 조성, 규제 혁신 등 정부의 과감한 정책 추진과 국회의 지원, 민간의 노력이 맞물린다면 바이오 헬스의 한류 시대를 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2011년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은 우리나라 헬스 산업을 둘러싼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면서 폭넓은 시각을 통해 기존 제도 및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논의의 장역할을 해왔습니다. 바이오 대전환기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오늘 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엔데믹 시대를 철저히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오늘 포럼이 엔데믹 시대의 국내 바이오 헬스 산업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귀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 조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13번째 헬스케어에 대해서 아주경제에서 이렇게 또 좋은 프로그램을 포럼을 개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정석 사장님 미래를 내다보면 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오송에서 올라온 시약처의 우리 오유경 처장님, 박민수 차관님 이 두 분이 사실은 여러 개를 움직입니다. 오늘 차순도 우리 원장님 현장에 올해 대구에 계명대학교 예전부터 의료의 완전 원로십니다.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오셔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보건의료계의 앞으로의 동향이 밝혀질 것 같고 우리 이성규 우리 협회 부회장님 업계에서 사실은 참 제약업계에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 상황에 사실 저희가 간호법 때문에 제가 사실은 후회했습니다. 왜 보건복지 와서 나 원래 위성인데 과방위에 나 국토위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제가 연구실 대학에 30년 있었는데 연구실 벤처 만들었더니 그 고용 창출만 되고 이혼 창출 안 돼요. 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만드는데 그걸 또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해서 소설 쓰고 해서 참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둘렀다가 다시 두 번째로 보건복지 왔는데 지난번에는 뭐 CCTV 뭐 하나 뭐 보건복지위원회가 이 직역 간에 굉장히 그리고 국회 정부와 국민 간에 갈등이 가장 심한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간호법 때문에 저 정말 공격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서로가 좀 소통을 하고 그 의사협회 다녀가면 간호사협회 다녀가면 간호조무사협회 다녀가고 기사협회 다녀가는데 서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서는 딱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느 쪽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 국회의원은 공인이기도 하고 국회는 정부와 힘을 합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정말 봉사해야 되는 그 하나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면 제가 코이카 OD 대상국에 많은 저희가 위성으로 사업도 하고 합니다만은 헬스가 이 보건의료 쪽이 개도국에는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교육하고 헬스, 뭐 전자정보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글로벌 헬스가 정말 우리 K컬처지만 이제 K헬스케어 해가지고 뻗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이제 의료 관광도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발달된 의료 기술을 외국의 국력을 도우는 그런 헬스케어가 글로벌 헬스케어 참 좋은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력이 외교에부터 지금 저희 윤석열 정부는 외교부터 제대로 잡고 그 다음에 국내로 다지는 혁신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우리 강건우 교수님 잘 해주시고 디지털 헬스케어 저 원래 유성정보 했기 때문에 디지털 국회 ICT 융합포럼 대표위원입니다. 한번 저 국회에서도 한번 세미나를 해서 보건의료 쪽도 디지털이 접목이 돼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국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입니다. 오늘 아주경제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이 13번째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오정석 아주경제신문사 사장님,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님,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님,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님, 그리고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회장님께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 또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산업의 시대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ICT 기술이 도래하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또는 생산 관리에도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있고,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2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허가를 내준 디지털 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디지털 치료기기가 되는 세상이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글로벌 핵심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세계 강국으로 우뚝 솟은 것이 명확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헬스 분야의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 의료 제품의 규제의 틀을 새롭게 만들고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과학적인 규제 과학에 기반하여서 디지털 의료 제품의 그 개발을 가속화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 협력으로 나아가는 길도 힘쓰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장으로서 저는 지난 3월
그리고 4월 미국 FDA 기관장을 3번 정도 만났습니다. 어떤 분야가 미국 FDA와 한국식약처가 공동으로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느냐라는 의제 토론부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한국이 굉장히 역량이 이미 많이 발전되어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이라든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기기 쪽의 협력이 좋겠다라는 결론에 미국 FDA 기관장과 제가 동의하였고, 그래서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미국 가시던 그 시기에 저는 워싱턴 DC에서 미국 FDA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의 연구에 관한 그 협약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FDA와의 이런 긴밀한 협력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속 그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안전 기준이 세계의 안전 기준이 되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 그리고 국회, 학계, 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모두 힘을 모은다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헬스 분야의 글로벌 중심 국가로 신속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이 디지털 헬스 분야의 산업 발전 그리고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입니다. 2023 제13회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차장님 미국에 FDA에 가셔서 협의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는 국내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장을 못 가고 있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주경제신문 오정석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주제 강연을 준비해 주신 서울대학교 강건우 교수님, 법무법인 광장의 정진환 변호사님, 식약처의 강영규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같은 지능정보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글로벌 보건의료 체계의 디지털 대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8년부터 All of Us 프로젝트를 통해 100만 명 규모의 건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9년에 디지털 헬스 케어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건강 앱 처방에 속가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미 선진국들은 규제 개선과 산업 육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과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등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러한 보건의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수단이자 신시장 창출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조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디지털 치료기기에 특화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제도적 기반과 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안전관리 체계를 담은 디지털 헬스케어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위해 무엇보다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재화인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던 의료정보를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의료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와 신약, 의료기기 개발 인프라를 제공하고 AI 진단, 질병 예측, AI 주치의까지 데이터 기반의 미래 의료 실현을 앞당기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신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실증을 통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기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학계, 의료계, 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소통의 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추격국가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새로운 경로를 창조하는 혁신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한편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이미 보도에 나온 것처럼 6월 1일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재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의사결정이 되었고 입법을 위해서 반드시 제도화를 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는 차순도입니다. 오늘 이런 소중한 자리에 너무나 귀하신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뷰를 가진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이 포스트 팬데믹을 맞이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13회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에서 바이오 대전환기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아주 적절하고 의미 있는 주제로 이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함께 참석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오정석 아전뉴스 코퍼레이션 사장님과 또 포럼을 함께 준비해 주신 학계, 산업계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국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조영희 의원님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차관님 그리고 바쁘셔서 가셨습니다. 우리 식약처의 오희경 차장님과 또 한국바이오협회 이순규 부회장님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주제 강연을 해주시는 우리 서울대 강기현우 교수님 그리고 정진환 변호사님 그리고 강영규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결한 의료가 갈 수 있는 우리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자 친화적 의료를 제공하며 더 협력적인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서 당면한 우리 의료 문제를 도울 솔루션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또한 우리 국민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된 것처럼 디지털 헬스에 대한 수용도도 높고 상당히 친화적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디지털 헬스의 기반은 바이오 헬스의 자원이 되는 데이터의 생산, 축적, 활용을 용이하게 해서 의료 기술과 보건산업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 기술과 산업을 전략적으로 잘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이 의료 혁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게 되면은 디지털 대전환기는 우리의 새로운 도약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정부 그리고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다양한 가치를 확인하고 비전을 공유하여 협력하고 도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산업 성장과 의료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우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디지털 헬스케어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미래 의료를 마중하며 차세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포럼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한국가협회 이승규 부회장입니다. 벌써 아주경제신문의 그 글로벌 헬스케어 포럼 13회를 맞이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벤처를 운영을 하다가 처음으로 바이오 협회 왔을 때 첫 인사말을 했던 데가 아주경제 포럼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동안 변하지 않고 바이오 산업계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포럼을 운영해 주신 우정석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항상 바이오 산업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조명희 의원님, 그 다음에 박민수 차관님, 오유경 시장님, 그 다음에 차순도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글로벌하게 아마 바이오 산업에 이와 같은 격변기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중국도 5월에 바이오 산업 발전 전략을 만들었고요. 그다음 미국도 행정명령을 해가지고 자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공급망과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의 주도권을 잡고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이 공급망을 재편하는 이 파도 속에 껴있는 게 한국의 바이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바이오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글로벌하게 차지하는 위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와 같은 이런 급변기에 우리가 헌터무청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새 기업을 좀 만나보면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큰 위기감이 공존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큰 기회감이 공존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VIP께서 미국에 갔을 때 바이오 산업계가 대접받는 그 상황을 보면은 이게 한국의 바이오 산업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산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캐치업을 해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과연 정부와 정책과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느냐, 발전하고 있는 이 산업의 발전 속도와 맞게 정책들이 변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산업계나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도해서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새롭게 맞이하는 이 시대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갖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디테일한 전략을 가지고 어떤 협력 모델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좀 더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산업계도 반성을 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찾고 정부도 기존의 팔로우 형태에서 무브 형태로의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협력해야 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포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많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공유된 것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포럼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바라면서 인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경제 포럼에서 제가 또 이렇게 첫 번째 발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의료 마이 데이터, 즉 소비자의 그 의료 데이터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제가 한 17년부터 저희가 보건의료연구원하고 보건복지부와 같이 해서 소비자 단체하고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좀 이제 쓴소리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미래 의학이라 그러면 4P라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예측하고 예방하고 개인 맞춤이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이 참여입니다. 파티시페터리죠. 근데 지금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암 환자도 진료하고 다 합니다만 이게 가장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환자는 따라야 된다는 그게 일반적인 각 병원이나 의원에 가셔서 하는 형태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너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다음에 그냥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다릅니다. 제 환자들은 저를 다 주고 있고요. 환자가 직접 저랑 상의하면서 결정하고 다음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할지도 결정하죠.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정말 더 정확하게 진료가 되고 또 효과도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게 예방용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미래 의료라는 것이 아직 오지 않았죠. 이 얘기를 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든 슬라이드에 미래에 의해서는 10년 동안 얘기하지만 진행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알고 적극적으로 약도 예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연합뉴스에 2018년에 나온 얘기인데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때 오바마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그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자기의 의료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그때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병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존스 홉킨스라든지 시더사이나 미국 정리의 큰 기관들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애플에 있는 이 건강이라는 앱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짝에 쓸 데도 없는 앱이지만 미국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료 정보를 다 다운받아서 자기의 연결해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시작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위원회가 있었고 거기서 마이 헬스웨이라는 것을 지금 시작을 2021년에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2년이 됐는데요. 이 의료기관에 있는 정보를 이제 다 넣어서 이렇게 자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나의 건강 기록이라는 앱이 지금 보건복지부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하는데 여기 혹시 이거 깔고 계시는 분? 네. 한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보건산업직원이나 보건복지부에 계신 분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자,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들어보신 적도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안 하기 때문이죠. 이 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이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투약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뭐 이 병원 저 병원 뭐 여기저기 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분들은 뭐 이 병원 닥터 쇼핑도 하죠. 그러면 중복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눈에 다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그 자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예방접종, 질병관리청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코로나만 맞은 게 아니라 뭐 폐렴 주사를 맞을 것, 예방주사에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진료 이력이 있어요. 이 진료 이력의 가장 큰 이제 약점은 뭐냐면 내가 어느 병원에 가서 혈당을 체크했는데 혈당을 언제 체크했다. 그게 끝입니다. 혈당 정보가 안 나오죠. 내가 150이 나왔는지 80이 나왔는지 그런 게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제 병원에 대한 정보가 연결이 안 돼 있고 결국 공공기관, 그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순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건보공단이나 심평원이나 아니면 질병관리청 정도 수준에서 데이터를 얻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다른 데다가 연결해서 쓸 수도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오실 일이 있어서 전립선 비대증도 있으셔가지고 뭐 진료를 받는데 옛날에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썼던 약이 좀 부작용이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이 어떤 약인지를 아버지 잘 기억을 못 하셔서 5년 전쯤 됐다 그러는데 찾으러 딱 들어갔더니 최근 1년치만 딱 투약 내역만 제공한다.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최근 1년치만 제공할까요? 왜냐하면 지나간 거 뭐 과거 10년치도 있으면 다 제공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소비자에서 아주 필요한 정보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뭐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웹사이트에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2021년 3월 최근 업데이트 된다고 하는 게 이런 데고요. 계속 반복해서 등록이 안 되고 등록 안 된 이유는 5번이나 계속 에러 메시지 뜨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쭉 그러니까 정부기관의 이런 엉터리. 그러니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런 같은 말만 계속 반복됩니다. 다운받고 맨날 접속자들 원하지 않는 놈들만 계속 뜨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가 직접 하게 되면 항상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도 모든 예산을 다 여기다 쏟아부을 수도 없는 거니까 복지 예산이라든지 다른 데 예산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 운영하는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하기 어려운 것이죠. 금융 마이데이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쓰지 않으신가요? 저도 제가 금융 마이데이터 최근에도 제가 그 카드가 내가 몇 개나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카드가
있는지 한 번에 다 찾아볼 수 있었고요. 뭐 종합소득세나 이런 거 할 때. 그 다음에 뭐 숨겨져 있던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뭐 잔액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계좌까지도 다 찾아줍니다. 그런 이유는 직접 하지 않아요. 은행, 카드회사, 증권회사가 다 하고 핀테크 회사들이 다 하고 있고요. 그거를 금융위원회는 관리 감독을 하는 거세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널리 이렇게 막 퍼지고 그분들이 다 또 홍보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정부가 직접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럼 보건복지부가 이 마이데이터 사업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차트 사업이라는 게 하고 있어요. 이 마이차트 사업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의원으로 옮기고 의원에서 병원으로 갈 때 아직도 사실은 제 환자들은 다 종이로 프린트해서 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종이로 하지 않고 표준화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서로 호환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시범 사업이 끝나서 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미 다 표준화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혹시나 제 정보를 볼 수 있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 들어가서 딱 봤더니 동의한다는 거, 동의할 거냐 말 거냐, 그 얘기밖에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동의를 하면 뭘 할 수 있느냐면 내가 이 병원에서 저 의원을 갈 때, 이 의원에서 저 병원을 갈 때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작 나는 어떤 정보가 가는지도 모릅니다. 뭐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거, 뭐 정신과를 다닌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오히려 보내주면 내가 원하는 정보만 가져갈 수도 있는데 전혀 소비자의 권리가 반영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건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운로드 받는 기능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합쳐라. 내가 마이데이터 사업하고 마이차트 사업이 다 갖고 있으니까 하나는 이미 병원 정보가 다 있고 하나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질병관리청 정보가 있으니까 이 DB를 합치면 된다 그랬더니 100억이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100억이 현재 없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민간에서 썼으면 또 100억이라는 게 사실은 뭐 이 전체 우리 소비자 서비스의 입장에서는 큰 돈도 아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되고 나면 결국은 병원에 있는 게 마이차트 사업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다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보, 진료정보 교류사업에 있던 정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 IoT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되고 지금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주겠다는 회사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컨설팅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 이제 맡기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각종 여러 가지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가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 가려고 그러면 예방접종을 했는지 어릴 때 받았는지 그게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소아과에 갔는데 할아버지 소아과 의원이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면 그거를 얼마 동안 갖고 있냐? 한 5년 동안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안 갖고 있게 다 폐기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다운로드 내가 받을 수 있었으면 엄마가 다 다운로드 받아서 그 10년이고 20년이고 뒤고 그 아이의 평생의 기록을 가지고 다 써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화 진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써봤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약을 타려고 그러면 내 증상을 얘기하잖아요. 그 증상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환자 볼 때는 환자의 얼굴을 보고 처방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데이터를 보고 하죠. 그 사람의 혈액 검사 수치라든지 CT 검사라든지 그걸 내가 다 갖고 있으면 비대면 진료에도 그걸 다 올려주면 원격에 있는 분 의사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약을 처방할 때도 저도 이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먹고 있는데 크레스토라는 약인데 제가 이 5mg을 먹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10mg을 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환자들이 말로 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데이터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정확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유전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유전체 검사 회사들이 꽤 많은데도 이제 대통령 영의에서 12개 이상을 D2C 직접 이제 소비자한테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했던 거고요. 제가 검사했던 거 내용을 보면 뭐 주로 뭐 체질량, 뭐 카페인 대사, 뭐 대머리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 뭐 혈당 이런 거 뭐 대충 뭐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치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암에 대한 뭐 전립선암의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알려주면 이제 불법으로 돼 있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나오는지, 어떤 약은 효과가 없는지. 사실 약물 유전체는 이미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다가 얘기했더니 아직 검사를 세팅을 안 했대요. 그래서 이 이원 다이게노믹스 이 국내 회사는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국에 있는 다이게노믹스, 즉 한국인 교포가 하시는 회사에다가 침을 뱉어서 $200를 주고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세한 정보를 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약물 유전체 검사를 했더니 그 중에 하나가 X 이렇게 나오는데, 플라빅스라는 약은 혈전을 방지해주는 아스피린하고 비슷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예방적으로 뇌졸중 예방으로 처방되는 약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대요. 자,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유전자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이 그냥 처방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뇌졸중이 왔는데 왜 이 약이 효과가 없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예방약은 특히 그렇죠. 치료약은 바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볼 수가 있고 부작용이 없는지 볼 수 있지만, 예방약은 평생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유전체 검사를 서울대병원도 하지 않고 있고 미국에서만 저런 서비스를 합니다. 그럼 너무 웃기는 게, 그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서비스 못 받느냐? 미국에 있는 교포 하시는 분한테 다 침뱉어서 보내면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결국 국내 회사만 아주 못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홍콩에서도 서비스하고 있고 뭐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아까 이제 차관님이 오로버스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국은 100만 명을 모집해서 자원자들 대상으로 우리 유전체를 다 검사를 해줍니다. 유전체만 검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료 정보랑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 유전체가 어떤 형태로 이제 뭐 리스크가 있는지, 나중에 질병이 되는지, 어떤 약에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미국은 여기 보면 리턴 데이터 투 페이션트라 그래서 제공자, 즉 자원자한테, 볼런티어한테 그 유전체 정보를 줍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 제공자의 권리겠죠. 우리나라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라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다가 이제 본 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우리나라도 100만 명 모집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그걸 달라고 요청을 하고 보건복지부나 과기부나 여러 군데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아도 그 검사를 왜 할까요? 유전체 검사를 내가 도네이션밖에 안 하는 건데, 정작 내가 소비자인 내가 나 유전체 검사를 했는데 나는 그 유전체 정보를 전혀 모르고 익명해가지고 다 쓰고 있고, 나의 의료 정보하고 다 매칭해서 쓰고 있고, 산업계산 쓰고, 정작 내가 예방 뭐에 쓴다든지 내가 건강 검진에 쓰고 싶을 때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게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는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기본, 정밀, 그다음에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여기 가격들이 있습니다. 67만 원, 200만 원. 자, 이거는 어디에 맞춘 검진일까요? 예산에 맞춘 것이죠. 돈이 있는 분은 패키지로 엄청 비싼 걸 하면 되고요. 돈이 없는 기본 받지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매년 제가 프로그램 짭니다. 예, 제가 테스토스테론이 낮으면 테스토스테론을 따로 검사하고, 남성 호르몬을, 비타민 D가 필요하면 비타민 D를 넣었다 뺐다 하고, 심지어 흉부 CT 저설량 찍을 때 이 패키지에는 체스트 엑스레이, 즉 흉부 X선 검사를 빼지 않고 그냥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패키지라고. 그건 아무 필요 없거든요. 흉부 CT 정밀한 폐암 검진을 하는데 왜 흉부 X를 찍어야 되죠? 전 그거 다 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유전체나 이런 걸 모르고 자기 자신의 과거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냥 당하고 마는 것이죠. 아밀로이드 펫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를 5년 전에 알 수 있어요. 증상도 없을 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저게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유전체 검사를 하면 리스크가 높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하면 되고, 굳이 왜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돈 있다고 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그런 검사가 돼야 될까요? 자,
저는 일일 이식을 한 지 거의 10년 다 돼가고요. 간헐적 운동도 유전체에 다 다릅니다. 일일 이식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유전체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자, IoT 디바이스 제가 이제 쓰고 있는 것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요거를 즐겨 쓰고 있는데 연속 혈당 조절기. 저는 이제 당뇨는 없고 당뇨 전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먹방을 봐도 음식을 못 먹게 됩니다. 밤에 야식을 하지 않게 돼요. 이거를 안 했을 때 제가 살이 쪘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적어도 2, 3kg는 그냥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자기가 피드백을 혈당이 쭉쭉 올라가는 게 밤에 만약에 치맥을 시켜서 먹으면 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여동생은 당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달아서 살을 10kg를 뺐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비만은 모든 병에 뭐 간질환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암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보를 안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병원의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다운로드 받으면 헬스 아바타를 만들 수 있어요. 자기의 정보를 자기의 혈당 정보, 운동한 정보, 그다음에 음식 정보. 최근에 저희가 정밀영양협회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사실은 입맛도 사람마다 유전체마다 다 달라요. 쓴맛을 제 딸은 저보다 1000배를 더 느끼는 유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딸이 못 먹는 음식을 어떤 엄마들은 막 애를 때린다 그러더라고요. 너 왜 샐러리 같은 좋은 음식 못 먹느냐. 근데 걔는 1000배를 더 쓴맛을 느끼는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야지만 아이한테도 맞는 음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자기 유전체를 알고 자기의 혈당 검사나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면 자기에 맞는 칼로리에 맞는 자기에 맞는 그런 음식들이 개발될 거고 정밀영양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풀무원, CJ 뭐 이런 데서 같이 이런 거 개발하면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맞는 것들이 나보다도 이 헬스 아바타가 더 잘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이슈가 뭐냐면 저는 이 검색의 보관의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하지 말고 지금 직접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데서 다 헬스케어를 만들었고 그런 데서 사실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카카오 같으면 뭐 서울대병원은 컨소시엄 맺을 수도 있고 네이버 같으면 뭐 세브란스하고 컨소시엄 맺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아주 수준 높게 이런 검색과 보관과 이런 걸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민간에 맡겨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서로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예산 타령을 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서비스 질 관리하고 인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진짜 잘하는지 제대로 세이프하게 정보를 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지금 병원들은 다 보건복지부가 인증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의 서비스 질 관리가 엄청 좋아졌거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법무법인 광장의 정진환 변호사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담당한 주제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입니다.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방금 발표하신 강건욱 교수님 그리고 저의 다음에 발표하실 강영규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강연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저는 다소 총론적입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법조인들 강의는 고리타분하고 따분합니다. 제 강의 역시도 상당히 따분하실 수 있는데 그 점 조금이라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고 총론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디지털 헬스는 규제 산업 영역에 있습니다. 규제 산업.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계속 강조드릴 텐데요. 규제 산업 영역이 있다. 두 번째, 디지털 헬스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ICT 기술
한 축으로 하고 있고 다른 한 축은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그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은 개인정보보호, 의료 모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영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 내지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내가 뛰어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 하는 사업자분들 또 젊은 연구개발자분들은 이 영역이 규제 영역에 있고 따라서 법과 제도, 정부의 정책을 잘 이해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또 디지털 헬스케어는 규제 산업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고 또 일관성이 있어야만 해당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정부가 한 5년 거의 그 10년 가까이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기술 발전에 개방적이고 또한 일관된 어떤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에 드릴 말씀을 미리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국에서의 미래는 밝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 법조인이 하는 강의에 항상 1번으로 나오는 게 정의입니다. 법조인들은 주어진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의가 없으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근데 디지털 헬스케어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통일된 개념도 없고 법적인 개념도 부재합니다. 다만 현재 국회 법률안들이 계류 중에 있는데 핵심은 디지털 기술, 정보, 즉 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기술,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및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맞춤형입니다. 맞춤형. 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즉 데이터 근간의 디지털 기술,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이거를 근간을 하고 있고 금년 2월에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동일한 맥락으로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의는 안 되어 있지만은 이 정부 부처에서 디지털 헬스에 관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개념을 정의하신 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내용들은 발표 자료로 가름을 하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디지털 헬스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규제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오늘 디지털 헬스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은 디지털 헬스케어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기존 제도 내에서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 규제 분야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헬스에는 크게 두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정보, 지금 강관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이헬스 데이터와 같은 개인정보 분야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가 의료 분야입니다. 특히 의료 중에서는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사항들이 좀 많은데 그 세부 사항은 또 강영규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 저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의료 관련돼서는 처음 이제 의료법 적용이 문제됩니다. 즉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요즘 삼성 갤럭시 와치나 애플 와치 차시면은 혈압 측정, 심전도 측정 다 됩니다. 그럼 그 기기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은 의료법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정보는 제공할 수 있지만은 현행 의료법 하에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의료 정보는 의료 서비스는 의료인만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관리 정보하고 의료 정보의 어떤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2019년에 제정한 바 있고 작년에도 개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한편 의료기기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전도 측정을 하게 되면 의료기기가 됩니다. 따라서 식약처에 품목 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일반 웰비스 기기, 건강 점검하는 그냥 일반 기기는 식약처의 규제 범위 밖에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출발부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역시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웰니스 제품 판단 기준 이미 제정된 지 한 7, 8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장표는 이제 국회 법률안 검토 보고서에 나온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위에 사업자들이 정말 신경 쓰셔야 되는 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구현하는 디지털 헬스 기기들도 국민건강보험법 체계 내에 편입이 되어야만 비로소 사업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의료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의료 행위는 의료법에 적용을 받는데 의료법에는 의료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 행위는 따라서 우리나라가 대륙법 국가긴 하지만은 어떤 판례를 통해서 이제 추적되어 온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의료 행위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만 기관 안에서 병원 안에서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이 약간 예외를 두고는 있습니다. 무이천 진료 등에 약간 예외가 있고 또 의료법에 보면은 원격 의료 개념이 있습니다. 원격 의료는 의사와 의사 간,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에 원격 의료가 돼 있고 또 아까도 박민수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시기에 도입이 돼서 지금 6월 1일부터 또 시범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의해서만 제공되는 어떤 대외 원칙이 조금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어떤 한계점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보면은 생명보험회사 또 그 밖에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건강관리 앱을 출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 내용이 엇비슷하고 정작 내가 어디 몸이 안 좋아서 내 증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은 그 자료를 갖다가 해당 앱을 통해서 좀 알고 싶으면은 이게 어떻게든 아무리 조합을 해서 검색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런 앱이라든가 디지털 헬스기기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저 개인적으로는 좀 확장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칙은 객관적 정보의 제공 및 분석, 건강 목표 설정 및 관리, 상담 교육 지원인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객관적 정보의 제공 및 분석의 범위입니다. 예컨대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이렇게 혈압 관련해가지고 전고혈압 단계, 고혈압 초기 단계 등등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건 객관적 정보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의료행위라고 볼 수 있었지만은 어떤 해석을 통해서 좀 범위를 넓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은 종래에는 의료행위로 포섭됐던 부분들이 향후에는 어떤 건강관리 정보 제공으로 좀
넓게 해석되어지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은 현재까지는 의료법상의 의료행위라는 큰 개념 하에서 어떤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예,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제 디지털 헬스 쪽 하시는 분들 가끔 상담하거나 만날 일이 있는데 제일 좀 안타까웠던 경우 어떤 경우가 하면은 기술 개발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도 받으셨습니다. 이제 사업자나 아니면 투자하셨던 분들은 바로 대박이 난 줄 아세요. 기대를 했는데 매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안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의료기관도 요양기관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보 통해서 이제 제공을 받는 이제 급여뿐 아니라 비급여 부분도 기본적으로 정부의 스크린을 통해서 비급여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미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강보험상의 수가를 받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의료기관에서 선생님들께서 행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보 수가는 행위 수가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일정한 정도의 시간을 투입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되어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 상당히 보편성을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맞춤형입니다. 맞춤형이다 보니까 어떤 비용 효과성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측정하는 비용 효과성을 따지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따라서 금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아마 금년 중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디지털 헬스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를 개발한 사업자분들이 조금 더 국민건강 체계 내에 포섭이 돼서 그런 사업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역시 마찬가지 부분입니다. 아까는 이제 약간 서비스 의료 행위 중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의료 기술이라든가 제품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국민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이렇게 급여를 인정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품목허가를 바꾸셔도 한 380일 정도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근데 이 1년의 기간은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다 제출됐을 걸 전제하는 것이고 자료가 미비해서 보완 요청이 나오면 그 기간은 또 제외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2년, 3년이 걸리는 기간입니다.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마음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또 절차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건강,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업계에서 좀 이제 개선의 요구가 많은 신의교수 평가 같은 경우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적용되는 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인데 디지털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좀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는 부분을 정부에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허가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통합 운영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허가는 의료기기법 소관이고 식약처 소관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 소관입니다. 물론 네카의 사항입니다. 이 양 기관을 갖다가 통합해서 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되었고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혁신의료기기 지원 법률에 따라서 혁신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통합십사 평가원 제도가 작년 10월에 도입돼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이미 2015년 벌써 한 7, 8년 전부터 어떤 새로운 기술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계속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자들께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헬스케어도 보건의료 규제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있음을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이런 세부 사항을 약간 생략하겠고요. 평가 유예 신의료술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또 임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과거에는 처음에 2015년 될 때는 1년하고 이제 넥카에서 평가는 1년 플러스 250일을 일단 비급여로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제도 개선이 되면서 2년 플러스 250일 동안 일단 비급여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혁신 연료 기술로 지정이 되면은 3년에서 5년 동안 선벌급여 또는 비급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IRB 심의가 필요한 약간의 제한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환자의 안전성 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도 한번 좋게 이해를 해봅니다. 예, 혁신연료기기 총괄심사평가. 지금 현재는 그 비침습적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또 디지털 웨어러블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향후에는 좀 영상 진단 기술이라든가 체외 진단 기술까지도 확장될 예정입니다. 즉 정부에서는 단순히 제도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기술 발전에 발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도 개선할 것을 공적인 발표를 통해서 국민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에 있고 결국은 이제 기술 발전에 맞게 규제가 개선되어야 되는데 저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규제 개선이 100% 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보수적인 변호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제도 개선이 그래도 신속하게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한국에서는 공공 서비스 안에 축을 담당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진행도 필요하지만은 그 기저에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진행하는 것 역시도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디지털 의료기기 규제 지원 방안입니다. 그 식약처에서 규제를 하는 기관이 갑자기 규제 지원을 하겠다. 좀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그런 느낌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저희 과 이름이 식약처 내에서 규제 지원과라는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 디지털 헬스 쪽에 어떤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 규제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에 있어가지고 최종 제품화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런 규제보다는 새로운 규제를, 새로운 고속도로를 깔아서 신속하게,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하게 끝까지 가게 도와주게끔 하기 위한 미션이 저희 과의 미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헬스 분야에 있어가지고 오래전부터 사실은 의료기기 쪽에는 이렇게 접목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핫하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오늘 그 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그 제약업계나 바이오업계에 계신 분들이라 의료기기 쪽은 조금 이렇게 딱딱하고 조금 어려울 내용일 수 있는데 하지만 뭐 저희가 지금 의료기기 쪽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한 사항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정책 및 이제 시장 환경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보시면 뭐 다들 여러 자료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주로 이제 환자 데이터 중심, 그다음에 맞춤형 의료로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헬스라는 게 기술이 많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디지털 헬스 이슈는 많이 뭐 들어보셨겠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적용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기기를 주로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런 주로 이제 제품들이 소프트웨어 기주 위주의 제품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해서 소프트웨어가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빅테크 업체들이 주로 헬스케어에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네이버와 카카오 쪽, 그 다음에 이제 뭐 LGU 플러스 다 이렇게 저희가 만나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중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이쪽 사업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동향을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뭐 세계 시장이나 국내 시장 다 마찬가지로 좀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요. 연평균 세계 시장 29%, 국내는 16% 정도로 많이 이제 확장될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산업 분야별로 모바일 헬스 쪽에 많이 확대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 시장은 시장 규모가 11조 정도. 특히 이제 최근에 저작년부터 이제 체외 진단 의료기기가 많이 수출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평균 18% 정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제 정책이나 이제 규제 등등에 보면 가장 이제 그래도 앞서 있는 국가가 미국이겠죠. 미국이 21년도에 21세기 그 치유법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디지털 헬스 쪽에 조금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페도라라고 해가지고 이런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버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의료기기 업체를 위한 신속 허가를 위한 사항들을 또 이제 만들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라고 그래서 유해도가 낮은 앱을 가지고 환자에게 적용했을 경우에 보험 수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20년도에 그 의료기기 산업법이라고 이제 약칭하는데, 이 법을 통해 가지고 혁신 의료기기에 대해서 그다음 혁신 의료기에 지정된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게 가장 큰 법의 제정법의 의의고요. 또 식약처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로 대표되고 하는 제품, 의료기기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각종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보시면 제가 이제 있었면서 최근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과인데, 여기 키워드를 보시면 인공지능 뭐 최초 허가,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 이제 혈압 측정하는 앱부터,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뭐 사이버 보안도 강화하겠다.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DTX라고 하죠.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건데, 이제 식약처에서는 이게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의료기기로 가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1, 259 불면증 치료에 대한 부분을 허가가 났다라는 부분, 식약처 이제 저희 그 과에서 많이 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디지털 헬스는 이제 저희가 크게 뭐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분야인데, 요거 조금 더 넘어가면 크게 이제 디지털 헬스 쪽에 그 범위를 좀 보셔야 될 게, 왼쪽에 보면 이제 디지털 헬스와 의료기기 영역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이제 여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이제 의료기기 분야가 이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기기 중에서는 고전적인 게 뭐 CT, MR 장비를 크게 이용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쌈디라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의료기기인데 진단 쪽이 있고 치료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의 의료기기 영역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일본 공산품 웰리스로서의 그런 영역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의료기기 쪽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웨어러블 기기도 많지만 소프트웨어 위주로 조금 말씀드리고, 이게 통신을 이용한 기기들 보면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지금 현재 160개 정도 허가 나가 있고요. 15년도, 16년도에 그 알파고라는 그 바둑가 그 사람이 그 바둑대기를 할 때 이후에 나온 게 이제 왓슨 폰 콜러지라는 인공지능 책은 그때 나왔었죠. 그 이후에 왓슨 폰 콜러지가 의료 쪽에 사용되면서 한국도 그때 이제 의료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그때 17년도에 임상을 하면서 바로 18년도에 승인이 됐던 그런 케이스로 아주 빠르게 한국에서 준비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DTX라고 하는 디지털 치료제 쪽 보시면 이제 34개가 지금 임상을 했고, 최근에 이제 2개 허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US 케어 관련한 부분인데, 주로 이제 그 비대면 원격 쪽에서는 데이터를 병원에 전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100개 정도가 지금 허가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들은 400개 정도가 지금 480개 정도가 인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제품들이 주로 이제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제품들과 관련해 가지고 의료기 산업법에서 혁신 의료기로 지정을 해서 어떤 인허가 혜택이라든지 기업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20년도에 시행했던 그 의료기 산업법에 따른 혁신 의료기기 지정에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대부분이 지금 노란색 부분이 다 그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들이에요. 그만큼 저희 과에서 이제 이런 그 혁신 의료기기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많은 그 제품들을 지정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그 혁신 의료기기 통합 심사 평가 제도로 해가지고 의료기기 허가와 그다음에 심평원의 그 신의료 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걸 하는 제도를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게 기존에는 이제 병렬적으로 이제 보시면 혁신으로 지정받고 인허가 받고 그다음에 혁신을 평가받는데 390일이 그랬다면 식약처 허가만으로 80일만으로 바로 시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부와 같이 만든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요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기술, 디지털 웨어러블 기술이 지금 적용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3개 정도의 제품이 이쪽 그 통합심사 평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료기 산업부에서 기업 자체를 저희가 지정을 해가지고 이런 기업에서 나온 제품들은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 제품들은 그 기업을 믿고 품목 허가를 쉽게 그다음에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도 운영 중이고 지금 보시면 이제 5호까지 제가 지정을 했는데 주로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지정을 받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기기는 전반적으로 식약처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전관리는 제품이 시장에 나가기 전에 인허가를 하는 거라 보시면 임상시험과 인허가, 그다음에 성능시험 뭐 이런 걸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사후는 이제 부작용 모니터링, 재평가, 재심사, 유통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큰 체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앞부분에 있는 이제 사전허가 쪽이 어떻게 조금 이제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보시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는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보다는 좀 다른 형태죠. 보통 이제 일반 무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막 자주 전송을 하고, 데이터도 축적도 하고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료기기하고는 어떤 제조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가 될 정도로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약처에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표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기 정의에다가 넣습니다. 기존에는 뭐 기구, 기계, 재료, 장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저희가 정의를 넣고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한 등급도 품목도 저희가 한 90개 정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MP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신설을 했고요. 임상 시험도 저희가 조금 이제 기존에 비해서 조금 이제 완화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인체에 적용을 하지 않은 대표적인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임상시험을 전향적인 임상시험, 그러니까 사람을 모집을 해가지고 직접 임상을 했다 그러면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임상을 한 결과를 인정하도록 하는 후향적 임상시험도 저희가 적용하는 걸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마취 있잖아요. 그게 마취에 보통 우리가 그 심박수라든지 뭐 심전도라든지 혈압 측정하고 계시죠. 저는 디지털 헬스 규제지원과이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다녀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거 했을 때 저희가 그 삼성, 네, 삼성 있네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특정 회사를 자꾸 언급하면 욕을 먹어가지고 그 두 개 제품이 이제 와치가 보통 저희가 전통적인 의료기기로 봤을 때는 다 시계까지 와치까지 다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어야 돼요. 그때 제가 이제 규제 개선 통해 가지고 와치는 이제 공산품으로서 관리되고 그 안에 깔려 있는 앱만 저희가 이제 인허가 식약처에서 허가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가상 증강 현실에 쓰는 제품들도 이 고글 같은 그 HM 헤드 마운트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다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만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완화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는 워낙 자주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는 제품들이 너무 변경될 때마다 저희 그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들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변경 허가에 대한 부분을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중요한 사항만 변경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자체적인 품질관리 체계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작년에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제품들이 자꾸 이제 그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허가심사 기준을 제공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희가 보시면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 쪽에 특히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기기, 그 사이버 보안이나 소프트웨어 기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허가 심사가 필요한 또 임상 시험과 관련한 그런 가이드라인 선제적으로 발간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규제 지원과답게 여러 가지 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업체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프로그램이 다 이제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인데 약간씩 좀 성격이 달라서 그러는데 주로 이제 보시면 다 제품화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저희 시각처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이제 DTX, 디지털 치료기기와 관련한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또 그냥 뭐 인허가만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금 산자부도 그렇고 과기정통부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지금 이쪽에 그 DTX와 관련한 예산이 개발 연구 예산이 거의 한 300억 이상씩 장기적으로 크게 또 투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식약처에서 이런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 기관과 산자부와 각 부처와 같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컨설팅과 신속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 산자부, 과기부에서 연구하고 계시는 각각의 그 연구 책임자들과 저는 교월에 한 번씩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제품화가 잘 될 수 있고 그 연구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기정통부가 닥터앤서라는 한국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참여를 해가지고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뭐 인허가도 많이 해줬지만 해외 진출까지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닥터앤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현판도 같이 하면서 저희 뭐 과기부하고 식약처와 같이 이런 병원에 지금 닥터앤서 소프트웨어를 좀 운용하고 있다.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닥터앤서 2.0이라는 버전으로 지금 한창 개발하고 있고 역시 서울 분당대 병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제품화가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FDA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할 때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FDA가 인공지능 분야였어요. 그게 이제 왜 그랬나라고 조금 따져보니까 저희가 그 다른 것보다도 IMDRF라는 이제 그 국제 의료기기 규제 당국자 포럼이 있습니다. 전 세계 12개 선진 국가가 모여가지고 규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그 실무 그룹을 이제 결성을 20년도 했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의장을 하면서 국제 공통 가이드라인을 이제 거의 한 2년 만에 만들어가지고 배포한 적도 있고요. 최근에 연초에는 이제 저희 그룹이 앞으로 뭘 했으면 좋겠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퓨처 플랜을 저희가 개발을 해가지고 회원국과 공유를 하면서 이 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그런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런 그 제품들이 주로 데이터를 이용하고 원격치료 보내고 여러 가지 이제 의료기기에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사이버 보안도 좀 강화를 하면서 인허가 때 사이버 보안을 조금 강화하고 있는 차원이고 특히 이제 이런 그 전문기관인 그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이 협약을 통해 가지고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시각처뿐만 아니라 저희과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과 학회, 그다음에 협회까지 여러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과 만나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게 저희 그 규제지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저희가 규제 개선 1.0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진 규제 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번이 디지털 헬스기기, 의료기기 쪽이죠. 그만큼 이제 저희 식약처에서도 처장님 비롯해서 디지털 헬스 쪽에 어떤 규제를 혁신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1.0을 작년에 8월 달에 발표하면서 이제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새로운 분야의 제품들이 생기다 보니까 식약처 기존에 있는 의료기기 품목이 없는 품목들을 저희가 한시적 품목에 지정을 하고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기준도 선도하겠다는 거. 아까 보셨지만 인공지능 의료기기 같은 부분도 저희 국제적인 기준을 저희 한국이 주도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부분이죠. 보시면 이제 그 100대 가지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임상시험 허가 기준도 면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 기간 외에서도 임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그 노력하고 있는 게 뭐 과기부, 복지부, 산자부에서도 디지털 헬스와 관련한 이제 법을 제정법을 발의를 했죠. 취약처에서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라는 걸 지금 발의한 상태고요. 내용은 이런 디지털 제품과 관련한 맞춤형 규제 프레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야 발의가 3월 16일에 된 상태고요.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디지털 의료기기 쪽, 그다음 융합된 의약품, 그다음에 기존의 웰리스와 관련된 건강기기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종합계획이라든지 안전관리를 위한 법을 마련하겠다는 게 지금 현재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각처에서는 정책과 업무 추진 방향이 있어서 핵심적으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신속 제품 등 디지털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